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허위 인터뷰를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14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신 전 위원장은 김 씨에게 받은 돈의 대가성이나 인터뷰 배우설은 모두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특별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여당이 공세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면 전환용 공작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 제재에 소극적인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비판했습니다. 중국의 2인자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선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중국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관여 의혹과 관련해 출석 일자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일 검찰 조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단식 열흘째인 피의자를 조사하는 데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입장을 다시 번복해 검찰의 고심도 깊어지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경찰관이 이른바 마약 파티 현장에서 추락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 사건 핵심 피의자 3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마약 파티에 참석했던 사람이 애초에 알려진 것보다 5명이 더 많은 21명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절기상 백로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초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서울 낮 최고 기온이 31도까지 오르는 등 늦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허위 인터뷰를 한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14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신 전 위원장은 김 씨에게서 받은 돈의 대가성이나 인터뷰 배후설은 모두 부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당 측 인사로부터 좀 부탁을 받거나 이런 부분 전혀 없나요? 상상을 해서 지금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가능성이요? 제로. 최고의 모양을 띈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 정보를 1억 6천만 원에 팔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냥 무궁무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자꾸 책값이 어떠냐는 거예요. 최고의 형식을 띠지만 이것은 데이터베이스다.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어제 반부패 수사 3부 강백신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고 소속 검사들과 선거, 명예훼손 수사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중앙지검 검사들 10여 명이 참여하는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대선을 목전에 두고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해 민의를 왜곡하려 했다며 헌법상 민주주의 근거 아닌 선거제도를 농단한 중대 사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스타파가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 단초가 된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김만배 씨의 인터뷰 녹음 파일 원본을 공개했습니다. 관련 의혹이 언급된 건 1시간 넘는 대화 중 3분 정도였는데 이 인터뷰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기획된 것인지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녹음 파일은 모두 72분 분량입니다. 지난 대선을 6달 앞둔 재작년 9월 경기도 성남에서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김만배 씨를 만나 나눈 사적 대화를 녹음한 형식입니다. 알려진 것처럼 김 씨는 대장동 사업에 들어간 부산저축은행 대출금 관련 수사를 박영수 전 특검을 통해 무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대검 중수 2과장이던 윤석열 대통령도 이 과정에 포함돼 있다고 언급합니다. 박영수가 그러면 윤석열하고 통했던 거예요? 윤석열이를 데리고 있던 애지. 아니,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통했지. 하지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에게 커피를 타줬다는 인물이 윤 대통령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가 박모 검사, 다시 다른 직원들이라고 바로잡는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이다, 네가 조우영이야 이러면서. 하고 커피 한잔 마시고 온 거야? 아니면 유승민하고 마시고 온 거야? 아니면 혼자 거기서 타주니까 직원들이 차 한 잔 어떻게 마시겠어. 윤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이 담긴 대화는 다 합쳐 3분 분량입니다. 반면 김 씨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철저하게 공익 환수를 설계했다며 대장동 사업과 이 대표의 연관성은 명확하게 구분짓습니다. 또 당시 김 씨는 이 대표와 한 배를 탔다는 등 대장동 일당에게 이 대표 적극 엄호를 지시했다는 게 검찰 조사 내용입니다. 대선을 반년 앞두고 이뤄진 인터뷰 당시는 대장동 의혹이 막 게이트로 확산하던 시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향후 검찰 수사가 확대되는 걸 막으려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대화를 이끌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6개월 만에 풀려난 김 씨는 검찰이 대선 개입 범죄로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한데 미리 차단막을 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구치소에 있었고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결국 김 씨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대장동 의혹 초입부터 치밀하게 허위 인터뷰를 기획했는지는 검찰 특별수사팀 수사를 통해 가려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또 문제의 커피를 타준 인물이 윤 대통령이라는 남욱 변호사의 전원 진술을 보도한 JTBC 보도 경위도 살펴보는 등 의혹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가짜뉴스 보도와 관련해 KBS, MBC, JTBC의 팩트체크 시스템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방통위는 이번 실태 점검에서 해당 방송사가 재허가 재승인 시 제출한 방송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재허가 재승인 조건 위반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이번 실태 점검은 필요시 다른 지상파와 종편 보도 채널로까지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허위 녹취록 의혹에 정치권은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반역죄라며 국민 주권 찬탈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과 여당의 국면 전환용 공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선 조작 공작 게이트는 단순한 흠집내기 차원의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직적, 체계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기획된 대선 선거 공작입니다. 이 사건은 정, 경, 검, 언, 사자 유착에 의한 국민 주권 찬탈 시도이자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쿠데타 기도로서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국정의 난맥이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이슈를 이슈로 덮고 국면 전환용 카드를 좀 쓰고 있는데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12월에 특검 발의가 다시 되지 않습니까? 그럼 특검을 통해서 하고 요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인도 순방 사흘째 윤석열 대통령이 이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를 동시에 비판했습니다. 한중 회담에서는 중국이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자카르타에서 강희경 기자입니다. 영내 주요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협력체인 동아시아 정상회의. 아세안 10개국과 한미일은 물론 중국, 러시아까지 참석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실존적 위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를 채택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제재 이행을 맡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을 한데 묶어 압박 메시지를 날린 겁니다. 유엔 안보리로부터 가장 엄격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할 것입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유권 갈등과 관련해선 국제법 원칙 아래 행동준칙이 수립돼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중국을 겨냥한 언급이었습니다.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 원칙입니다. 이어서 성사된 중국 2인자 리창 총리와의 한중 회담.
지난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지 10개월 만에 최고위급 지도자 대면인데 윤 대통령은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며 중국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북핵 문제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한미일 공조가 그만큼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북한 문제가 한중 관계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에 리창 총리는 짤막하게 답변했지만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다만 한일중 정상회의가 조속히 한국에서 개최되도록 협조해달라는 윤 대통령 당부에 중국 측은 적극 호응하겠다 화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북중러가 우호적 관계라도 무기거래 문제는 중국도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러가 밀착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러시아는 견제하고 중국에는 역할을 촉구하는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더 선명해지는 이유입니다. 자카르타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중국 대표단이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 행사 참석을 위해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 정부는 중국과 북한 관계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북중 교류를 포함한 한반도 정세 관련 주요 사안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는 만큼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면 북한이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서 러시아를 방문할 때 예상과 다른 경로를 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번 의원은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뉴욕타임스의 예상 경로가 공개돼 김 위원장이 다른 경로로 깜짝 행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국정원 관계자를 인용해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 은폐 의혹과 관련해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나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념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다시 격해지는 모양새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초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나 탄핵 소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해병으로 복무한 20대 청년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힐 시간입니다. 해병대 사령관이 혐의자를 특정 말라는 이 장관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구체적인 외압 정황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여당은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군 명령권을 가진 지휘관의 직무를 정지하겠다는 발상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한마디로 다수당의 횡포라고 비판했습니다. 상명하복이 절대 근간인 군대에서 항명죄를 엄단하겠다는 국방부 장관이 무엇이 문제라고 해임 건의와 탄핵입니까?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은 이념 공방의 불씨를 다시 지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태영 의원은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 야당 의원들의 행태를 따져 물었습니다. 앞선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반국가적이고 공산 전체주의에 맹종한다고 주장한 자신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걸 문제 삼은 겁니다. 대표는 강화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당에서 출당시키고 그리고 국회의원직 이거 대표님께서 책임지고 이거 왜 질문을 그런 요청이 어디 있어? 역사관을 놓고 펼쳐진 치열한 설전은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까지 이어졌습니다. 홍범도 장군을 이념의 광장으로 끌어내린 것이 바로 윤석열 정부이고 총리이고 국방부이고 육군 사관학교예요. 육사가 정체성에 맞춰서 전시물을 다시 재조정을 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하면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해임 건의 카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의 이런 공세를 여당 역시 지켜보고만 있진 않을 태세라 대치 전선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내일 검찰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긴 줄다리기 끝에 조사 일정이 확정된 건데
단식 열흘째인 피의자를 조사해야 하는 데다 핵심 관계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입장을 다시 번복하며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조사 일정과 방식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검찰. 이에 따라 조사도 두 차례 불발됐는데 이 대표가 늦어도 이번 주엔 조사를 받으라는 검찰의 세 번째 요구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는 대정부 질문이 끝난 직후인 9일 토요일 검찰에 출석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소환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 2019년 경기도지사로 있으면서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 혐의로 이 건을 조사해왔습니다. 이번 조사에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국정원 보고문건과 방북 면담 문건 등을 제시하며 이 대표를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대북 송금 의혹은 검찰의 소설이라며 혐의를 거듭 부인해온 터라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맞설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공소장이 한 달 반 만에 돈을 준 사람, 또 받은 사람, 받은 장소, 날짜 그 경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양측이 사실관계를 놓고 팽팽히 맞서는 만큼 이 대표가 앞서 다른 혐의로 출석했을 때처럼 긴 시간 조사가 불가피해 보이지만 변수가 있습니다. 조사 당일 단식 열흘째를 맞게 될 이 대표의 건강 상태로 검찰도 조사 시간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또 조사 도중 돌발 상황이 벌어질 경우 대책도 고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혹의 중심에선 이 전 부지사는 자필 진술서를 공개하고 쌍방울의 대북 송금을 요청한 적이 결코 없다며 입장을 다시 뒤집었습니다. 8달 넘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의 혐의를 인정하라는 압박을 받다 이 대표가 대북 송금에 관여했다고 허위 진술했다며 후회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가족과 변호인 등을 자유롭게 적겨내었고 법정에서도 검찰에서 한 진술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의 진술만으로 이 대표 혐의를 단정한 게 아니라 여러 물적, 인적 증거를 확보했다면서 의혹 규명엔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 법정에서 변호사님이랑 본인이 그 사실대로 진술했고 거기에 자유스러운 상태에 진술하셨다고 이미 법정에서 판사협회 얘기한 내용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를 마친 뒤 백현동 개발 의혹과 함께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현재 경찰관이 이른바 마약 파티 현장에서 추락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 사건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마약 파티에 참석했던 인원이 애초 알려진 것보다 5명 더 많은 21명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임의 제출받은 소변을 감정한 결과 일단 양성 반응이 나온 사람은 5명입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주최자와 장소 제공자, 마약 구매를 한 사람들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이들에게서는 필로폰과 케타민, 엑스터시 같은 마약류가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가운데 장소를 제공한 40대 남성은 4년 전 태국에서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반입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락사한 경찰관과 나머지 인원들에 대한 정밀감정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임 참석자도 애초 알려진 16명보다 5명 는 21명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추가로 확인된 5명을 상대로 참석 경위와 마약류 투약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일 이태원에 있는 클럽에서 확보한 CCTV와 관련 자료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클럽은 숨진 경찰관을 제외한 모임 참석자 일부가 방문했던 곳으로 마약 유통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지난달 27일 새벽 용산의 한 아파트 14층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관이 숨지기 전날 밤부터 모임이 시작됐는데 의사와 헬스 트레이너 등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편의점 직원을 위협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그제 아침 7시 반쯤 서울 잠원동에 있는 편의점에서 칼이 달린 너클을 들고 여성 종업원을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얼음이 든 컵을 여러 번 떨어뜨렸고 왜 그러냐고 묻는 종업원에게 계산도 못할 사람으로 보이냐고 대꾸한 뒤 너클을 갖고 돌아와 편의점 유리창을 두드리는 등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주가가 떨어져 힘들다며 살인 예고글을 올린 2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2일 네이버가 운영하는 주식 종목 토론방에서 자신이 투자한 회사의 주가가 떨어져 힘들다며 본사에 찾아가 칼부림하고 불을 지르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이 남성은 주식 투자로 큰 손실을 보자 회사에서 주가를 하락 조정하고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허위 살인 예고글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작성자들을 상대로 행정력 낭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정부가 승소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회의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차별 흉기 난동이 잇따르면서 온라인에서는 살인 등 흉악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만 487건에 이릅니다. 법무부는 이른바 살인 예고글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낭비된 행정비용을 작성자에게 물리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살인 예고글을 게시하는 건 민사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해서 작성 경위와 동기, 작성자의 나이 등에 상관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경찰이 투입되게 된 비용들, 그리고 유류비, 그리고 그때 우리가 투입됐던 그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금년간에 저희가 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법무부와 협의해 범죄 예고글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 국가가 입은 인력과 시간 손해 등을 검토한 뒤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작년 331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를 한 남성을 상대로 570여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들어 승소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피고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는 등 반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된 무변론 판결이었습니다. 재판부가 법리 검토를 전혀 거치지 않은 만큼 판례로 볼 근거는 약하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입니다. 또 법리를 따져 들어가도 살인 예고글을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국가가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장난으로 올린 글 때문에 경찰력이 낭비됐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울 뿐더러 개인과 개인 사이의 분쟁을 다루는 민법을 적용하는 것 역시 법리적으로 옳지 않다는 겁니다. 국민보호 의무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데 그런 이유 때문에 공권력을 투입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공권력의 낭비다. 이렇게 귀결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국가가 국민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민사법 전반적인 취지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살인 예고글 작성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입법부터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독일이라든가 유럽 국가에서 이런 경찰 비용법 같은 게 잘 마련이 되어 있는데 그런 근거 규정이 있으면은 보다 이제 명확하게 청구 대상이 되는 사례나 그리고 청구가 가능한 금액 등에 있어서 보다 좀 산정이 용이할 것 같거든요. 범죄 예고글을 실질적으로 막는 효과를 기대하려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테러를 예고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공중협박죄를 신설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다른 아이보다 언어나 행동 발달이 늦은 아이들은 별도 치료를 받아야 퇴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한 번에 10만 원 안팎의 비용인데 보험사들이 최근 관련 치료비 지급을 거절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말이 늦은 3살 아들이 걱정돼 재작년 병원을 찾았던 A씨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또래보다 1년 정도 늦다며 발달 지연 판정을 받은 겁니다. 다행히 언어 놀이 치료로 조금씩 나아졌지만 최근 이마저 여의치 않게 됐습니다. 지난 5월부터 보험사가 치료비 지급을 거절하면서 한 달에 100만 원 넘는 비용을 떠안게 됐기 때문입니다. 용인 세브란스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서가 있는 상태였어요. 서울 성모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아산병원은 소아재활과에서 똑같이 진단서랑 초진 차트 꺼서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만으로는 심사를 종결할 수 없다. 발달 지연 판정을 받은 진단서를 내고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는 겁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태어난 아이를 둔 B씨 사정도 다르지 않습니다. 돈이 감당이 안 돼서 치료를 끊게 되면
애가 장애인이 되는 거를 지켜봐야 되는 거잖아요. 저출산 애기만 낳으라고 하고 있고 애기만 낳으면 뭐하냐요. 이렇게 지급 거절 사례가 잇따른 건 보험사가 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주로 미술 놀이 치료를 담당해온 민간치료사의 자격을 문제 삼아 무면허 의료 행위에 실손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공지한 겁니다. 어린이 실손보험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현대해상을 시작으로 다른 보험사도 줄줄이 지급 기준을 높였습니다. 특히 병원 진단서를 내도 의료자문과 치료사 자격번호 등 세부 서류까지 요구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에서 전부 다 놀이치료사가 발달치료의 다학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지휘 간도 하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전부 다 포괄적으로 의료 행위를 다 될 수 있다고 판결이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계약 당시 안내한 필요 서류 외에 일률적으로 추가 자료를 요구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개별 사례를 살펴 약관에 규정된 대로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지도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보험사는 발달 지연 치료와 관련해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면서 심사 기준 강화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병원의 보험 사기성 행위도 지적했는데 보험사와 병원 사이에 낀 애꿎은 아이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어서 엄윤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보험사가 발달 지연 치료비 지급 기준을 강화한 건 지난 5월부터입니다. 당시 관련 의료법이 개정됐다거나 약관 변경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달라진 건 발달 지연 보험금 청구가 늘면서 지급액이 급증했다는 점입니다. 발달 지연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 현황입니다. 지난 2018년 200억 원대에서 4년 만에 6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기간 마스크를 쓰고 어린이집에 못 가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언어 인지 발달이 더뎌진 아이가 늘어난 영향이 컸습니다. 실제로 발달 지연 환자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6만 명대에서 유행이 휩쓸고 간 지난해 10만 명대로 4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다만 보험사들은 이런 환자 규모를 고려해도 지급액이 너무 늘었다는 입장입니다. 그 증가세가 좀 급격해요. 지금 최근에 뭐 브로커가 끼는 이런 정황도 병원들이 컨설팅해서 업체를 이렇게 오픈해서 해서 이렇게 보험금을 왕창 타먹다가 또 이제 회사들이 또 보험금을 줄이면 또 약간 또 다른 데로 또 눈 돌리고 이런 식이거든요. 실제로 최근 보험 사기로 적발된 발달치료센터도 있었지만 일부 병원의 문제를 계약자에게 일률적으로 부담 지우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병원과 보험사 사이에 낀 애꿎은 아이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의 그 발달 지연은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해야지만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판단만으로 뭔가 결정한다는 것은 소비자한테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사는 이런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지급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허위 인터뷰를 한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14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신 전 위원장은 인터뷰 배후 의혹은 모두 부인하면서도 금전거래 자체는 반성한다고 밝혔는데 특별수사팀까지 꾸린 검찰은 조만간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나온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자정을 넘겨서야 검찰 청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김만배 씨와 나눈 대화가 기획된 허위 인터뷰란 의혹은 거듭 부인했습니다. 배우도 있을 수 없고 뉴스타파와 보도 방향이나 시점 등을 논의한 사실도 없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측 인사로부터 좀 부탁을 받거나 이런 부분 전혀 없나요? 상상을 해서 지금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가능성이요? 제로.
인터뷰 수개월 전 화천대유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있다는 언론 보도도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금전거래 자체에 대해선 반성한다면서도 김만배 씨에게서 받은 1억 6천여만 원은 자신이 쓴 책값이란 기존 입장은 유지했습니다. 최고의 형식을 띠지만 이것은 데이터베이스다. 제가 옛날과 같은 그런 언론인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좀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점에서 치밀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14시간 넘는 조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김 씨 발언을 뉴스타파에 보도해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를 규명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6개월 전 녹음한 파일을 대선 직전 뉴스타파에 제보하게 된 경위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미 앞선 압수수색과 김 씨 조사 등을 통해 두 사람의 공모 정황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가 조사 과정에서 수사 무마 의혹 인터뷰의 허위성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에 그 조우영 씨에게 수사 무마해줬다고 진술했는데 지금도 입장은 변화 없으세요? 그 당시에 대검 중수 과장으로서 그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이번 의혹을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를 중심으로 검사 10여 명이 투입된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일단 신 전 위원장과 김 씨가 허위 인터뷰 대가로 뒷돈을 주고받은 배임 수증제 혐의부터 다진 뒤 조만간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의 허위 인터뷰 논란이 커지자 뉴스타파 측이 2년 전 이들의 당시 대화 내용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뉴스타파 측이 어제 공개한 72분 분량의 대화 내용을 보면 김 씨는 대장동 사업에 들어간 부산저축은행 대출금 관련 수사를 박영수 전 특검을 통해서 무마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에게 커피를 타줬다는 인물이 윤 대통령이나 박모 검사인 것처럼 말하다가 실제 커피를 타준 건 다른 직원들이라고 바로잡았습니다. 또 자신과 대화가 기사화돼선 안 된다며 신 전 위원장에게 2차례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서 김 씨와 신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은 물론 이를 인용한 기자들까지 고발했습니다. 네, 사형에 처할 반역죄라며 격한 반응까지 쏟아냈는데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여당의 국면 전환용 공작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박광렬 기자입니다. 대선 공작 게이트라는 이름을 붙인 지 하루 만에 여당의 공세 수위는 더 높아졌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인터뷰 당사자와 이를 인용 보도한 일부 기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끝이 아닐 거라며 관련 보도를 내보낸 언론사의 사과와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관련된 악의적인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것에 대해서 책임은 끝까지 물을 생각입니다. 허위 인터뷰 의혹에 정치적 뒷배를 파헤쳐야 한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전문가와 치밀하게 기획한 선거 공작이자 사형에 처해야 할 국가 반역죄라고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정, 경, 검, 언, 사자 유착에 의한 국민 주권 찬탈 시도이자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쿠데타 기도로서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입니다. 여당의 파상 공세에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딴 실정으로 위기에 몰린 대통령실과 여당이 국면 전환용 공작을 펼치고 있다고 발끈했습니다. 제자리 걸음을 걷는 이재명 대표 수사와 역사관 논란 등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타개하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윤석열 정권이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국정의 난맥이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이슈를 이슈로 덮고 국면 전환용 카드를 좀 쓰고 있는데 꾸준히 제기됐던 의혹인 만큼 녹취록 공개가 대선판에 준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며 언론을 길들이려는 목적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발 더 나가 의혹이 있다면 중립적 수사로 확인하면 될 일이라며 특검 카드를 재차 꺼내들었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라든가 이런 악재가 터지니까
언론 보도를 옥죄려고 하는 압박용으로 좀 이거 활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작이다, 또 상당히 심각한 무슨 언론 왜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특검하자는 거죠. 여당이 총력전에 나서면서 허위 인터뷰 의혹을 둘러싼 전선은 갈수록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이 정기국회 국정감사까지 각종 현안이 산적한 국회에 또 하나의 뇌관이 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지난달 한반도를 관통한 태풍 카눈으로 강원 동해안에서 산사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있습니다. 건물 내부의 토사를 모두 치우긴 했는데 한 달 가까이 다시 일을 시작하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을 YTN에 제보했는데요. 홍성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건물 내부가 토사로 가득합니다. 지난달 10일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폭우가 쏟아진 강원 동해안. 산 경사면이 무너지며 광고업체 건물을 덮쳤고 내부는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한 달 뒤 찾은 피해 현장. 쏟아진 토사는 간신히 치웠지만 건물 뒤 벽면은 여전히 뻥 뚫렸습니다. 천막을 열고 나가면 축대 위로 무너진 뒷산이 그대로 보입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곳입니다. 속초시가 추가 피해를 막겠다며 천막을 덮어놨는데요. 말 그대로 임시 방편입니다. 또다시 큰 비가 내리면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롭습니다. 실제로 산사태 발생 지역 주변 나무들이 심하게 기울어졌습니다. 언제든 다시 사고가 날 수 있어 주민은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손 내려놓고 지금 뭐 있는 상태고 아까도 보신 거 마찬가지로 안에 들어와서 뭐 공구라도 좀 정리할 수 있는 뭐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암담하죠. 그냥 뭐 파손된 건물과 기기 등 피해액이 2억 원에 달하는데 지원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무너져 내린 뒷산 정비공사 역시 기약조차 없습니다. 인근 고성 지역과 달리 속초 지역은 특별 재난구역 지정에서 제외됐고 무너진 산은 피해 주민도 지자체도 아닌 개인 소유 공원구역이기 때문입니다. 속초시는 안타까운 사정은 이해하지만 피해를 지원해줄 근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산사태 발생 지역 정비는 국비를 지원받아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희 시장께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국비를 지원받아서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데 아직 예산이 국회의원님 오시고 지사님 오시고 이렇게 했을 때 국회의원님한테 이렇게 그 부분들을 요청을 했었어요. 제대로 된 정비 없이 천막으로 가려놓은 산사태 발생 현장. 자치단체 외면에 피해 주민은 현장을 볼 때마다 숨이 턱 막혀옵니다. 뭐 어떻게든지 이거를 갖다가 이겨내야 되는데 좀 많이 벅찹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YTN은 농협이나 축협 등 금융협동조합의 내부 성비위와 비리를 잇따라 보도했는데요. 노동당국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조합의 지점 100여 곳을 추려서 조사를 해보니 모든 지점에서 문제가 적발됐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경기도 여주의 한 농협에서는 임원의 셀프 대출을 내부 고발했는데 오히려 이 직원이 대기 발령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천의 한 축협 조합장은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하고도 삼선 조합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법원에서 유죄 확정을 받기 전까지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다시 조합장에 선임된 겁니다. 일자로 지금 저희가 가게 되면 어차피 저희 입장이 되어주실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다시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굴욕적인 그런 것도 있고. 이처럼 비위가 의심되는 금융협동조합 113곳을 추려서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해보니 한 곳도 빠지지 않고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말 그대로 털기만 하면 비리가 쏟아져 나오는 셈입니다. 가장 많은 위반 사항은 임금체불로 200건을 넘었고 액수로는 38억 원에 달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등 적발 건수가 모두 760여 건이나 됩니다. 특히 한 축협에서는 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 자리 참석과 술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다른 지점으로 발령한 사례까지 적발됐습니다. 아직도 현장에서 조직 문화와 관행이 바뀌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성이 큽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비위 사항이 심각한 곳을 대상으로 재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아울러 관련 노동법을 인지하지 못해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노무관리 컨설팅을 하는 동시에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인천의 한 국공립유치원에서 한 학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로 교사를 신고했다가 오히려 교사를 협박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교사들은 교권 침해를 당해도 학부모와 거리를 둘 법적인 근거가 없어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인천의 한 국공립유치원에서 친구들과 놀던 남자아이가 얼굴을 다쳤습니다. 학부모는 사건 발생 직후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항의했고 교사와 원장의 거듭된 사과에도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진짜 너는 이제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언론 기자들한테 인터뷰나 하고 그러고 한평생 쪽팔리겠잖아. 너 내 자식 우습냐? 넌 자식이 없어서 그러냐? 어머니 그 부분은 제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다친 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속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원에 계시나요? 네, 원에 저 지금 갈게요. 계세요. 아이 엄마는 결국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는데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기까지는 넉 달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교사는 우울증 증세로 심리 상담과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거의 7kg 가까이 단기간에 빠졌고 계속 소화가 잘 안 돼서 죽만 먹으면서 지냈고 또 언제 그 학부모님한테 연락이 올지 모른다는 생각과 이제 교원단체는 교권 침해를 주장하며 고발에 나섰고 학부모는 지난달 협박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문제는 폭언이나 협박으로 고통받는 유치원 교사들이 학부모와 거리를 두고 싶어도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달부터 적용되는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서도 원아에 대한 출석 정지나 퇴학 조치에 관한 부분은 학부모 의견 수렴을 거쳐 삭제됐습니다. 교권 침해나 발생하거나 아동학대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이루어졌을 때 즉시 분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초중등 고시에는 있지만 유치원 고시에는 없는 차별적인 문항 조항들이 유치원 고시에도 동일하게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달 단계가 낮은 영유아를 가르치는 유치원 교사는 교권을 주장하기가 더욱 어려운 현실입니다. 유치원은 학교이기 때문에 교권이라는 것도 초중고등학교하고 동등하게 인정이 되어져야 하는데 교육이라는 것 틀 안에서 보살핌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유치원 교사들은 교육부가 새로 공표한 생활지도고시는 실효성이 없다며 유아교육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9월 8일 금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인도네시아와 인도 순방 나흘째인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만나 주요 협력 문서 서명식에 참석하고 정상회담에 이어 공동 언론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또 오후에는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 뉴델리로 이동합니다.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은 교육, 사회, 문화 분야의 질의가 진행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권 회복 대책과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 오후 고체상병 순직 사고를 처음 수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박 전 단장은 지난달 23일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위법 행위를 해놓고 오히려 자신에게 항명죄를 뒤집어 씌운다며 공수처의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어린이 수학여행 차량으로 전세버스 대신 노란색으로 칠해진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유권 해석과 관련해 교육부가 관계기관과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사회 통일정보 체험 종합공간인 통일플러스 센터가 인천에 이어 호남에도 문을 엽니다. 전라남도 목포시에 소재한 호남권 통일플러스 센터는 지역에서 통일 분야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일 대북 정책의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살인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감자가 고개 같은 동작으로 교도소를 탈옥해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일주일째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테러 혐의로 수감 중이던 전직 군인이 음식 배달차에 숨어 탈옥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젊은 남성이 건물 사이 골목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주변을 살펴본 이 남성은 두 벽 사이에 팔과 다리를 뻗더니 고개처럼 몸을 움직이며 건물 위로 사라집니다. 지난달 31일 미 펜실베니아주 교도소를 탈출한 34살 카발칸테의 탈옥 당시 영상입니다. Cavalcante escapes from the prison, having crab walked up a wall, push his way through a razor wire, run across a roof, scale another fence, and push his way through more razor wire. 카발칸테는 탈옥 이후 인근 거주 지역에서 여러 차례 CCTV 등에 포착됐지만 경찰은 아직 그를 체포하지 못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런던의 한 교도소에 테러 혐의 등으로 수감 중이던 21살의 전직 군인 다니엘 칼리프가 탈옥했습니다. 그는 지난 6일 아침 시간 주방에 있다가 음식 배달차 바닥에 자신의 몸을 묶어서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Strapping was found underneath the vehicle, which appeared to indicate that Daniel Khalif may have held onto the underside of it in order to escape. The search is underway. 테러 혐의자의 탈옥으로 교도소 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here must have been multiple and fairly catastrophic security failures in order for all of those processes to be defeated by this man who somehow, we believe, smuggled himself out of the prison. 탈옥 후 공항과 항구 등에 대한 보안이 강화되는 등 영국 전역에 비상이 걸렸고 총리까지 나서 탈주자 검거와 진상조사를 약속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나 덜 자란 대게를 잡거나 유통한 11명이 해경에 검거됐습니다. 대게잡이배가 드나드는 항구 가까운 산에 비밀 수족관까지 만들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식당 앞 도로에 멈추는 승용차. 한 남성이 내리더니 스티로폼 상자를 식당으로 옮깁니다. 암컷 대게를 납품하는 겁니다. 이같이 암컷 대게나 껍데기 크기가 9cm 이하인 덜 자란 대게를 유통한 11명이 해경에 검거됐습니다. 알을 품은 배 모양이 호빵을 닮아 이른바 빵개라고 불리는 암컷 대게는 자원 보호를 위해 1년 내도록 포획이 금지됐습니다. 해경은 검거한 11명 가운데 포획선 선장과 불법 포획 대게를 사들인 유통업자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선장은 암컷 대게가 산란하는 바다에서 주로 불법 조업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암컷 대게의 주요 산란장이 동해안의 약 10마일 건 해상 그리고 수심이 200m에서 300m 정도 이른 해상으로 조사되고 있고 유통업자는 항구 가까운 곳에 있는 산에 수족관을 몰래 만들어 대게를 보관하며 단속을 피했습니다. 산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수족관을 설치해 두고 야간을 틈타서 몰래 그곳으로 암컷 대게나 최장 미달 대게를 운반한 다음에 이제 그곳에서 주로 유통책이나 구매자들한테 판매하는 방식으로. 해경은 이들이 1월부터 3월까지 암컷 대게 2,700여 마리와 덜 자란 대게 2,300여 마리를 유통해 부당이익 1,5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불법으로 포획한 대게를 먹기만 해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오늘은 가을의 세 번째 절기 백로입니다. 절기답게 아침에는 선선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하지만 낮 동안에는 여전히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31도로 예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낮 기온이 오르는 만큼 일교차도 1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니까요. 입고 벗기 편한 외투로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쾌청한 가을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고요.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를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0.3도, 대전 18.4도, 부산은 22.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31도, 광주는 30도까지 오르겠고요. 반면 동해안 지역은 강릉 28도, 울산은 26도에 머무르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늦더위가 이어지겠지만 휴일에는 밤한때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